부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이 구정이었죠. 매년 명절 때면 주변에서 양가 부모님 용돈이며 선물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용돈과 선물을 챙겨드릴 시댁이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과는 함께 살고 있기에 명절이라고 특별히 챙길 것이 없고요. 물론 저에게도 처음부터 시댁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제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요. 저는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고 남편도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오더라도 한두 번 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정말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며 가며 몇 번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아이들에게 다정한 모습에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남편은 IT 계열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몹시 컴퓨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전문대에서 컴퓨터 기술을 배워 졸업한 후 바로 취직을 했다고 했죠. 연봉이 높거나 집이 잘 산다거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하는 눈에 띄는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면 반대였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모아놓은 돈도 딱히 없었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잘난 외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전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인성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정말 인성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 부모님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야. 특히 아버지랑은 어렸을 적부터 차별받고 자랐거든. 게다가 내가 전문대에 들어가고 변변찮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더욱더 없는 자식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지. 중요한 일이 없으면 연락도 잘 안 해.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조심스레 자신의 부모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차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남편은 본인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적부터 소심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었던 나랑 다르게 동생은 참 잘난 애였어. 생긴 것도 나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반장이며 회장이며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고 당연히 공부도 잘했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랑 그렇게 다른 애가 나왔는지 몰라. 시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남편과 동생을 비교하며 계속해서 구박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형이 되어서 동생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며 매일같이 핀잔을 줬고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동생도 철이 들 무렵부터는 남편을 함께 무시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옛날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가부장적이시고 시어머니께도 몹시 엄한 남편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시아버지를 무서워하셨고 차별받는 남편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차마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형보다 동생이 우선이 됐고 남편은 본인이 이 집 친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별당하며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심한 감기로 열이 펄펄 끓던 날 아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두고 시부모님과 동생은 셋이서만 외식을 나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난 아파서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로 끙끙 앓고 있는데 집에는 나밖에 없었고 밖에 나갔다 돌아온 세 사람은 몹시 즐거워 보였어. 나중에 어머니께서 물수건을 챙겨주시긴 했지만 너무 서럽더라고. 그날은 동생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온 날이었거든. 아버지는 나한테 사내 자식이 그 정도 가지고 뭘 엄살이냐며 역정을 내셨지. 동생이 아플 때는 걱정부터 하셨으면서 말이야. 그 외에도 차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일은 12월인데 언제나 크리스마스와 남편의 생일을 묶어서 함께 축하했다고 해요. 분명 남편의 생일임에도 선물은 항상 동생이 더 좋은 것을 받아갔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그에 비해 동생의 생일은 언제나 좋은 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성대하게 보냈고 어린 남편에게 그런 사소한 차별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그렇게 구박받으며 자란 남편은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고 그렇지 않아도 내향적이던 성격은 더욱 소심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시절 남편의 유일한 친구는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었고 가족에게도 마음을 붙일 수 없으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 컴퓨터학과에 들어갔고 2년 동안 공부하다 작은 규모의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에 비해 동생은 명문 의대를 들어갔고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당시 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였는데 상대는 의대 시절 만난 대학 동기였고 부인도 의사였습니다. 둘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남편은 본인같이 잘난 점도 없고 매력도 없는 사람과 결혼해줄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고 일찍부터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덕분에 저와 만나게 됐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솔직히 조건만 따지자면 잘난 점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남편을 한번 만나보고 나서는 바로 허락을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네가 날 닮아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며 장난스레 웃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몹시 금실이 좋은 부부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만났고 두 분이서 그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시며 살아오셨기에 서로를 몹시 아끼셨죠.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으니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잘나고 멋있는 사람보다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본인같이 잘난 것 하나 없는 노총각과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며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뭐가 잘난 점이 없냐며 사람은 외모와 조건이 다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저의 대답에 남편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는 예상대로 저를 그리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대뜸 제게 직업이 뭐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물었고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서 마트를 운영하신다 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직업과 집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그럼 그렇지. 이제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하나 했더니 딱 너랑 비슷한 수준으로 골라 데려왔구나. 결혼하든 말든 난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해. 시아버지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한 눈치셨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차마 말리시지는 못했어요. 결국 결혼 준비는 시아버지의 참여 없이 진행됐고 시아버지께서는 나쁘끄럽다며 저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시아버지가 곱게 보이진 않았기에 예단을 생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나마 미안한 기색을 보이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예단을 보시고는 역시나 형편없는 집안에서 해온 것들이라 별 볼 일 없다며 혀를 끌끌 차셨죠.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 부모님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잘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예뻐해 주셨고요. 그래도 어떻게 친부모와 장인어른, 장모님이 같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차별받고 구박받으며 자랐으면서도 피는 어쩔 수 없는지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 아주 작은 칭찬이나 관심을 보여주실 때마다 몹시 기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저희 가정을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차별하시는 시아버지도 미웠지만 더 얄미웠던 건 남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 도저히 그 호칭이 입에 붙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살갑게 서방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 인간에게 서방님 서방님 해야 하니 어찌나 입이 안 떨어지던지요. 결국 초반에는 시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서방님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름으로 누구누구씨 하고 불렀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쓰던 호칭을 왜 아직까지 그대로 써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아가씨, 도련님 등등 제가 그 집 하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게다가 이름만 가족이지 저희 남편에게는 그리 친밀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세워버렸습니다만 앞으로의 글에서는 시동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에게 전해 들었던 대로 키도 크고 훤칠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상견례 자리였는데 싹싹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듣던 대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시동생 옆에 앉아있던 동서도 단아한 미인상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자 나름 괜찮았던 시동생의 첫 인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툭툭 끼어들며 말을 끊어내지를 않나. 시종일관 사람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질 않나. 말끝마다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상견례 주인공이 꼭 자기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옆에 앉아있던 동서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씩 거들고요. 중간중간 화가 나서 나서려다가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상견례인데 언성이 높아졌다가는 남편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 참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오랜 기간 당해온 습관이 있는지 한마디도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동생의 행동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며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하며 괜히 본인 때문에 기분을 망치게 한 것 같다며 쩔쩔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찮다며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시댁 식구들이 너무 경우가 없으신 거다 위로해줬어요.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정말 시동생 부부를 두고 나온 말 같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고 결혼을 했으니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자주 생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께서는 매번 시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를 비교하셨어요. 시동생 부부에게는 역시 의사 부부라 그런지 걸치고 다니는 옷부터 귀티가 난다느니 매일같이 저희 행색과 비교하시며 칭찬을 하셨고 저와 남편이 하는 행동은 뭐든지 다 거슬려 하셨습니다. 똑같은 과일을 사와도 저희 부부가 사온 것은 맛이 없어 보이고 시동생 부부가 사온 것은 딱 봐도 비싸고 맛있어 보인다며 너희 것은 너희 친정 부모나 가져다 주라며 막말을 하시곤 하셨죠. 시동생 부부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시부모님을 말리는 듯 보였지만 은근슬쩍 함께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아버님, 없는 형편을 그나마 좋은 걸로 열심히 구해오신 걸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님,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유치원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낯빛이 너무 어두우신데 저희 병원 오시면 서비스로 주사 한번 놔드릴게요. 아, 유치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형님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뭐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형, 학교 다니는 내내 컴퓨터만 붙잡고 살았었잖아. 난 진짜 형이 커서 뭐더라? 은둔형 외톨이인가? 집에서만 박혀 사는 사람. 그런 거 될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결혼도 하고 나름 성공한 거지.
시동생 부부가 그런 식으로 굴 때마다 저는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며 얘기를 꺼내보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부부며 저보고 자격지심이라도 있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탓에 결국 입을 꾹 다물게 됐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동안 무시받고 살아온 남편을 위해 저라도 시부모님께 잘 보여 조금이라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집 사람들은 절대 저희 부부를 제대로 된 식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같아서는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지만 피로 이어진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내겠어요. 남편은 본인 때문에 제가 함께 무시당하는 것을 몹시 미안해하면서도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매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시받았던 걸 뻔히 알면서도 참석하는 모습이 답답하긴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언제나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결혼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결혼을 한다면 저희 부모님처럼 언제나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저 또한 남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편이라고는 하나 없는 시댁에서 저라도 남편의 옆자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 남편이 무시당하고 구박받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렇게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던 와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동서도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죠. 시부모님의 관심이 어디로 쏟아졌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이 가시겠죠? 같은 임산부인데도 시아버지께서는 동서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 하면 임산부가 어딜 무리하냐며 저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너무하시다며 섭섭함을 토로하자 시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호통을 치셨죠. 너는 뼈도 굵고 몸 쓰면 일하는 애가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엄살이야? 쟤는 평생 험한 일 한 번 안 해보고 귀하게 자란 애다. 몸이 얼마나 약한데. 너 같은 애랑은 유전자부터가 달라. 잔말 말고 가서 시키는 일이나 해라. 시아버지께서는 임산부 몸에 좋다는 식품이며 영양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동선을 집으로 보내셨죠. 당연히 저희 집에는 일절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그 정도 차별에는 별로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과 저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이가 하루빨리 건강하게 태어나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시동생과 동서를 닮은 시조카는 어렸을 적부터 똘망하니 누가 봐도 아역 배우처럼 귀여운 외모였습니다. 걸음마며 말이며 모든 게 저희 아들보다 빨랐죠. 시아버지께서는 역시 좋은 유전자끼리 만나 애가 태어나니 벌써부터 미래가 밝다면서 시조카를 끼고 도셨고 당연히 저희 아들은 언제나 찬밥 심세였습니다. 딱히 저희 아들을 예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 적도 없었기에 실망감도 없었고 저는 그저 아들이 자라나는 것만 봐도 몹시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어느 정도 철이 들기 시작하자 아들도 시부모님께서 자신과 사촌을 차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차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아들이 차별에 속상해하는 것이 느껴지자 그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시댁에만 가면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저희 아들을 보며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애가 벌써부터 자신감도 없고 영 글러먹었다고 하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나 차별하시는 건 참고 살았어도 우리 아들 차별하시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오죽하면 애가 시댁 가기 싫어하겠어. 거기 가면 애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 그동안 당신 생각해서 시댁 식구들 얼굴 보며 살았는데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시부모님과 인연 끊었으면 좋겠어. 가족의 연을 끊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대로 뒀다간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몰라. 그런 모습이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당신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우리 그냥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 당신, 나, 그리고 아들까지 5명이서 가족이었던 것처럼 살자. 제 말에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본인 때문에 아들까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 싫었다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바보 같은 자신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이제라도 완벽히 인연을 끊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바로 시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앞으로 집에 안 올 거예요. 연락도 안 드릴 거고요. 솔직히 그간 저랑 제 아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저 무시하고 구박하셔도 자식 된 도리는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까지 막대하시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잃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노여워하시며 안 그래도 있으나 없으나 한 것들이 꼴값 떤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고 남편 또한 그렇지 않아도 다시는 연락드릴 마음 없었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됐어요. 비교당할 일 없고 눈치 볼 일 없으니 마음도 너무나 편하고 아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죠. 처음에는 마음이 쓰이는지 조금 우울해 보이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니 곧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흥분한 얼굴을 하고서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 남편은 저를 꽉 껴안고는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더군요. 매사에 순하고 얌전하던 남편이 그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로또라도 당첨이 된 건가 싶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당신 비트코인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서야 비트코인이니 전자화폐니 한창 이슈가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게는 몹시 낯선 단어였습니다. 비트코인? 아니, 그게 뭔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코인 같은 거야? 전자화폐 같은 건데 설명하긴 좀 힘들어. 아무튼 뉴스 틀어봐. 우리 이제 부자야. 더 이상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돼. 당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남편 말대로 TV를 틀어보니 뉴스에서는 한창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학생 시절부터 혼자서 컴퓨터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던 남편은 아무도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을 모르던 시절부터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호기심에 했던 일이었기에 남편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고 뉴스에 코인 얘기가 나오자 문득 학생 시절이 생각나 컴퓨터를 뒤져봤는데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전혀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가 거짓말 같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인연을 끄는 시부모님은 당연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면 소식을 알려드리기로 했죠. 그렇지 않아도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생활을 어려워했던 남편은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저에게도 어린이집을 그만두라 말했지만 저는 돈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행위가 몹시 즐거웠기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뜻을 존중해줬고 회사를 그만둔 남편이 집에 머물며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구축 아파트에 살던 저희는 친정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오랫동안 몰아온 구닥다리 자동차도 최신식 외제차로 바꿨어요. 남편과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하며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시부모님께서 타고 계시던 자동차를 큰 버스가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눕게 되셨어요. 그 소식에 남편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하루 전에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찾아오셨거든요. 남편은 몇 번이고 시어머니의 연락을 거절했었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통에 결국 제게 비밀로 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뵈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며 남편에게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다며 네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미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염치가 없어서 할 수 없다며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에게 유산이라도 많이 남겨주고 싶지만 우리가 수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가지고 있던 땅이며 재산이며 너희 아버지가 거의 노름으로 이루셨고 그나마 남아있는 돈푼이랑 용돈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어. 그 양반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쩜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시는지. 본인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무시를 받을까봐 그런 거겠지. 평소 시아버지께서는 본인 앞으로 건물이며 땅이며 재산이 줄줄이라고 습관처럼 자랑을 하시곤 했습니다. 시댁 자체는 그렇게 부잣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적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 은퇴하신 후에는 조금 검소하게 지내시나 보다 생각했었죠. 시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어차피 저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지나치듯 흘려들었지만 시동생 부부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들어 시동생이 부쩍 유산 얘기를 자주 꺼낸다며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나마 받던 용돈도 뚝 끊길까 걱정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본인이 비트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됐으니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꺼낼까 말까 몹시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남편이 기억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 말씀이라도 드릴 걸.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살겠다 했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버리실 줄은. 시동생 부부는 병원 일이 바쁘다. 형이 장남이니 장례고 뭐고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나몰라라였고 시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셨기에 시어머니의 장례는 모두 남편이 맡아 처리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의 옆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도왔어요. 장례식장에도 동생 부부는 아주 잠깐 얼굴을 비추고 말았고 상주 노릇이며 장례식장 비용이며 모든 것들이 남편 책임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신 시아버지께서는 그간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시동생 부부는 바쁜 사람들이니 당연히 저희 부부가 장례를 도맡아 하는 게 맞다면서 살아생전에는 도움 한 번 돼본 적 없던 놈이 죽고 나서야 처음으로 장남 노릇을 한다며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고로 한쪽 다리가 몹시 불편해지셨고 보호자 없이는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너 같은 아들은 없는 게 낫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실 때는 언제고. 본인 몸이 불편해지니 집에 들어와서 간호를 하라. 뻔뻔하게 요구하시더군요. 어머니 가는 길 보내드린 건 자식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로 한 것뿐이에요. 아버님, 제가 이제 와서 그 집으로 들어가 아버님 심부름을 하며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 많은 아들한테 간병인이라도 하나 구해달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뭐야? 이 인연이 시애비한테 말하는 꼬레집 하고는 어디 부모 자식 간의 연이 지 맘대로 툭툭 끊어지는 줄 알아? 간병인이고 뭐고 난 절대 드릴 생각도 없으니까 잔말 말고 내일부터 네가 와서 간호해라. 저 더 이상 아버님이 소리치신다고 내내 하던 며느리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해 보시든가요. 네?
아,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병원 문 닫고 아버님을 돌보겠어요? 돌봐드릴 사람 구해드리려고 해도 아버님께서는 간병인은 싫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아프신 아버님을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아, 고집 그만 부리시고, 어린이집 그만두시고, 아버님 간호 좀 해주세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월급이랑 비슷하게 챙겨드릴게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다. 됐다. 내가 동서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아무튼 난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동서가 모시든 사람을 구하든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고 그 뒤로 시동생 부부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 몹시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셨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것을 시댁 식구에게 밝히고 곁에서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본인은 회사도 다니지 않고 있으니 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며 고민하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본인보다 부모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효자가 나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 꿈에도 꾸지 말라며 당신이 시댁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간호하며 산다고 한들 시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들처럼 여기고 고마워해 주실 것 같냐. 설령 예뻐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돈을 예뻐하시는 거다. 앞으로도 절대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필요도 간호해 드릴 필요도 없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몇 번 더 얘기를 꺼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마음을 접게 됐어요. 다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지내지는 못하겠다고 말했고 저와 아들을 시댁에 데려가지 않는 조건으로 시아버지와의 교류를 계속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간병인은 죽어도 싫으시다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결국 시동생 부부가 구해준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소고기며 과일을 사들고 찾아갔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냉랭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처음 받는 구정이 됐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명절 때마다 항상 동서의 친정에서 쉬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시댁에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명절에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전부 저희 부부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그해 구정은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명절에는 간병인도 일을 나오지 않는다며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서 집에 계실 시아버지가 신경 쓰인다고 말했지만 전 시댁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당신 혼자 다녀와라 답했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 안 본 지 엄청 오래됐어. 할아버지도 나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조심스레 제 옷자락을 잡으며 물어오더군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정말 저희 남편 판박이에요. 외모부터 성격까지요. 시댁에만 가면 시아버지께 그렇게 구박을 받고 눈치를 받으며 자랐으면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셨죠. 저도 그리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기에 가볍게 목례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마주한 아들은 신이 나서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한 손에는 집에서 그려온 할아버지의 얼굴 그림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뭐냐?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지 엄마가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건지, 오랜만에 만난 할애비한테 무난 인사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니, 가져다 치워. 시아버지께서는 아이의 그림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리셨고,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달려와 제품에 안겨 우는 아들을 보니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그래도 손주가 아버님 생각해서 그려온 건데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쩜 그렇게 매번 매정하게 구세요? 뭐야? 이게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냐?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저 꼴 보기도 싫은 년은 도대체 왜 데리고 온 거냐? 소리를 빽빽 지르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넌덜머리가 난 저는 그냥 입 꾹 다물어 버리고 아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쩔쩔매며 그런 시아버지를 달랬고 저와 아들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바깥이 어둑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시동생 부부는 시댁의 얼굴을 드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동생 부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활짝 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랑 손주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 형님 와 계셨어요? 앞으로 절대 저희 집이랑은 얼굴도 안 보고 사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왜요? 막상 인연을 끊으려니 뭔가 아쉬우셨나 봐요.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당신 말 조심해. 어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뭘. 아주버님 요즘 들어 이 집 뻔질나게 드나드시는 것도 다 유산 때문이잖아요. 이제라도 좀 잘 보여서 콩고물 얻어먹으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진짜 구질구질하다니까. 평소 같았으면 어딜 어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싸움질이냐 큰 소리를 치셨을 시아버지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아마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중에 물려주실 유산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시아버지의 속내를 다 알고 있던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상황이 참 우습더라고요.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 말이라는 듯 콧방귀를 뀌어주고는 방으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실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왔던 시댁이었으니 시동생 부부가 온 후로 머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갈 준비를 하든 말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렇게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할아버지한테 세배할래.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부탁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조카가 할아버지께 함께 세배를 하자며 저희 아들의 손을 잡아 끈 것이었습니다. 인사도 하기 싫은 마당에 세배라니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 예의라 생각하기로 하고 허락했어요. 아들은 시조카를 따라 조심스레 시아버지 앞에서 세배를 올렸고 시아버지께서는 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그리고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시조카의 앞에 저희 아들 앞에 혀를 쯔쯔 차시며 10,000원짜리 1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간신히 진정시켰던 제 속에 다시 천불이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귀청 떨어지겠다. 어디 교양 없이 시애비 앞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냐? 제가 지금 그럼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따로따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대놓고 차별을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라고 아버님 얼굴 보는 게 마냥 좋아서 왔겠어요? 저희 아들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할아버지라고 집에서 손수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린애한테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구시고 죄책감이라는 게 없으세요? 이 인연이? 야, 너 같은 년 아들하고 의사 아들하고 같냐?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니 어디서 부인도 저런 경우 없는 년을 데리고 와서는 딱 봐도 너네 아들은 이미 글러먹었어. 어? 네 남편 봐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는데도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거 보면 전성이 모자란 놈이다. 그런 놈 밑에서 나온 애니 오죽할까.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아마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남편의 언성 높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던 남편은 이내 품에서 종이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척 봐도 5만 원짜리가 두툼하게 들어간 것이 큰돈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던 돈 1,000만 원입니다. 남편의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1,000만 원이라니 남편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아버지께 드릴 용돈을 준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말씀 못 드렸지만 저 돈 많습니다. 그깟 병원 하나 운영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아버지께서는 너 같은 놈이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냐 하시겠지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시하던 컴퓨터로 코인 캐서 벌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도 못하실 거고 이제 설명해 드릴 이유도 없겠죠. 저 못난 놈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자란 놈은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면서도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날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들이니까 억누르고 참고 자식된 도리 다 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오늘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가진 것들을 다 해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놈이었네요. 지난 세월이 너무나 분통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전 이제 부모 없는 놈 하겠습니다. 이 돈,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돈 전부 저 같은 놈 받아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평생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선 남편은 아들 손에 쥐어져 있던 10,000원짜리를 뺏어 들더니 시아버지 앞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놨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자, 일어나. 남편은 그대로 성큼성큼 집을 빠져나갔고 그런 남편을 따라 저 또한 허둥지둥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길로 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내내 아무 말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더군요. 남편이 무슨 심정일지 차마 헤아릴 수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남편은 저희 부모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아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남편을 안아주셨고 한참 울고 난 남편은 품에서 봉투를 꺼내 저희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이며 오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봉투를 다시 남편에게 건네주셨어요. 이런 돈 필요 없다. 억만금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생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앞으로 그저 우리 곁에서 딸이랑 손주랑 행복하게, 응? 건강하게 지내주기만 하렴. 남편은 그런 부모님께 남은 인생 본인에게 남은 건 저희 가족뿐이라며 평생 동안 그동안 누구보다 좋은 사위 아들이 되겠다며 몇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그날 저녁은 5이서 좋은 식당을 찾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동서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경우 없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아주 노하셨어요. 제가 달려드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요. 근데 어제 하신 말씀 진짜예요? 아주버님께서 비트코인인지 뭔지 그 코인으로 부자 됐다는 말이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동서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제 정말 다신 연락하지 마. 그 말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그럼 그렇지. 사실 그거 다 쇼죠?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신 건 아니에요? 1,000만 원은 적금이라도 깨서 가져오셨어요? 뭐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시니 우리야 유산을 다 받게 돼서 좋게 하지만 아무튼 전 병원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에 이성의 끈도 함께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함께 듣고 있던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당장 나갈 준비를 하라고 동생 병원에 찾아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께서는 나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왔지만 동생과는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것 같아 남편을 따라 나갈 준비를 했죠. 사놓고 한 번도 꺼내 입어보지 못했던 명품들을 처음으로 몸에 걸쳤어요. 차를 타고 찾아간 시동생의 병원은 생각보다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강남 큰 건물에 있다던 병원은 구석진 골목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일이 바쁘다던 동서의 말과는 달리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일이 많이 바쁘다더니 여기 말고 다른 병원이라도 있나 봐. 내가 알기로는 하나뿐일 텐데 이상하네. 시동생 부부는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병원에 도착한 저희 부부를 보고는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 앞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도 하나 있는 동생인데 신경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이 병원도 있는 대로 대출 끌어모아서 문 연 거라며.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야 어느 세월에 대출금 갚고 살겠어. 연 끊고 살기로 했지만 일말의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카드 받아.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조그만 병원 하나 운영해봤자 몇 푼이나 벌겠니? 병원 문 닫고 재수 씨랑 같이 집에서 사이좋게 아버지나 모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의 표정은 급속히 굳어졌고 남편이 내민 카드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더군요. 시동생은 진짜로 코인이 뭔지 부자가 된 거냐며 돈 좀 생겼다고 사람 개무시하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왜? 언제나 너보다 모자라 보였던 나한테 한마디 들으니까 그렇게 화가 나? 넌 평생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무시당해보니까 이제야 실감이 좀 나나 봐. 마음 같아서는 나도 남은 인생 평생 네 옆에서 이렇게 비교질하며 살고 싶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안 그런다. 우리 아내랑 아들 그리고 진짜 부모님 모시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 대출만 잔뜩 남으니 구질구질한 병원 끼고 잘 살아봐. 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바라는 유산 있잖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건물이며 땅이며 사실은 다 진작에 노름으로 날렸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러시더라. 본인들 완전 빈털털이라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라도 네가 인간이라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정도의 의리는 있겠지. 수고해라. 뭐 힘든 일 있으면 말하고. 도와줄지 말지는 고민 좀 해볼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유유히 몸을 돌려 병원을 떠났습니다. 어찌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던지요. 언제나 순하고 바보 같던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는 꾸준히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거절했지만 지독하게 연락을 해오는 통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태도가 180도 싹 바뀌어서는 본인이 그동안 너무했다며 미안하다, 연신 사과를 전해오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 돈이 많다고 하니 갑자기 아들처럼 느껴지시기라도 하냐며 아버지께서 평생 예뻐하셨던 동생이랑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지 않냐 했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얼마 전에 동생이 찾아와서는 본인도 이제 형처럼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물려줄 유산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시동생이 찾아가 따지고 들었던 거겠죠. 시동생과 동서는 물려줄 유산 한 푼 없으면서 지금껏 그렇게 유세를 떠셨던 거냐며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 모실 생각 없다. 앞으로는 알아서 사시라 난리를 한바탕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아버지, 아니, 당신이 키우신 아들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앞으로 부모 없는 놈이라 생각하며 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바보 같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매달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녀 간의 연애에서도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줬던 사람이 오히려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남편은 정말 할 만큼 다 했으니 일말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동생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평생을 그렇게 싸고 돌았던 아들에게 겨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속이 좀 아프시긴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 아주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긴 했지만 자업자득이니 어쩔 수 있나요? 그에 비해 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 아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난 것이 본인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습관처럼 말하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부잣집 사모님처럼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전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의 2층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연 속에서 눈을 뜨는 기분이 어찌나 상쾌하던지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행운을 나누며 살기 위해 기부도 많이 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나가며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언젠가 저희에게 왔던 것처럼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톡톡사연 애청자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난소암 말기 환자입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암투병까지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었네요. 사실 저희 남편이 5년 전 췌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났는데요.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췌장암 말기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손 쓸 틈도 없이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암으로 죽고 나니 세상이 다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살아생전 큰 사업체를 운영했었는데요.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겠다며 죽어라 일만 했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희 가족은 호의호식하며 지냈지만 남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자고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죽기 전 저에게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여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죽을 날짜를 미리 받아서 그런지 모든 것들이 후회되는구려. 여보만큼은 남은 인생 희생이 아닌 행복을 찾으며 살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었는데 늦게나마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자식들은 모두 제 도전에 응원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었는데요. 저는 굴하지 않고 남편의 유언에 따라 제 행복을 찾기 위해 평상시 좋아하던 전통차를 떠올리며 전통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가게를 운영하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전통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단골 손님께서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아직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반가운 마음에 평상시 단골 손님이 주문하시던 대추차를 준비했고 잠시 의자에 앉아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찻집에 방문해 주셨네요. 아유, 왜 그동안 얼굴을 안 비춘 거예요? 저희 찻집이 집 근처라 거의 매일같이 방문해 주시던 손님이었는데 거의 3개월 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아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아, 사장님, 사실은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폐암 투병 중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폐암 진단 받은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 3개월 동안 상태가 악화되어서 제가 병간호하느라 찻집에 들리지 못했네요. 잘 지내셨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당황스러웠지만 저 또한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고 그저 말없이 단골 손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찻집 운영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나저나 몇 개월 만에 사장님 뵈서 그런가 아유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안색도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고, 사장님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항상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 어렴풋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얼굴이 형편없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아랫배가 더부룩한 게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다 보니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적게 먹다 보니 자연스레 살이 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가 딱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소화불량이 지속되다 보니 속이 불편했고, 위 내시경을 받아볼 겸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난소암 종양표지자 검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으니 종합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소화가 잘 안 돼서 위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난소암 관련 소견이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산부인과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 소견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 결과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정순 환자분, 난소암 말기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는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밖을 나와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순간 어지러워 벽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은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천생연분인 건 진작에 알았는데 나도 여보처럼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남편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병원 앞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몇 시간째 앉아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번에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자식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야 할 텐데 누구한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들 둘과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요. 잠시 제 자식들을 소개하자면요. 첫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흔히들 사춘기에 걸려 부모 속을 썩인다고는 하는데 저희 큰아들은 사춘기를 혼자서 스스로 극복했는지 말썽을 단 한 번도 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곧잘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난 아가씨와 장기 연애를 하더니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며 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지금은 두부 제조 업체의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으로서 다정다감할지 몰라도 시어머니께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무뚝뚝한 편이에요. 둘째 아들 녀석은 첫째 아들과는 다르게 어려서부터 부모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동네에서 싸움꾼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서 제가 얼마나 많이 학교에 찾아갔는지 몰라요. 공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해서 공부시키는 건 진작에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운동신경이 좋으니 태권도를 가르쳤었는데 실력이 나쁘지 않아 중학교 때 전국체전까지 나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철없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열심히 배우던 태권도를 때려치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대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는데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한심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 억지로 취업을 시켜서 일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처자식이 있다 보니 정신을 차렸는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희 아들보다 8살이나 어린데요.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며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데리고 왔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둘째 아들처럼 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곧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 갈 데 없는 둘째 아들 녀석 내외를 저희가 품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있는데요. 위로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쫑알쫑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딸 하나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오빠와는 7살, 둘째 오빠와는 5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딸은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들과는 다르게 속도 깊고 엄마 마음을 참 잘 이해해 줍니다. 막내딸은 현재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 소꿉친구로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슬아에 딸 하나를 낳고 사위와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식들 중에서 막내딸이 저에게 가장 살가운 편인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엄마가 많이 적적하고 외로울까봐 친정집에 더 자주 방문하는 착한 딸이랍니다. 자식이 이렇게 3명이 있긴 하지만 다들 결혼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찌나 고민스럽던지요. 일단 마음도 추스를 겸 계속 병원 앞에서 서성거릴 게 아니라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둘째 아들이 회사를 퇴근해서 손주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둘째 아들은 왜 이제 왔냐면서 타박을 주었습니다. 엄마, 여태까지 밖에서 뭐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오늘 찻집 문 닫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따라 엄마가 만들어주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너무 먹고 싶어서 일찍 퇴근했더니 집에도 안 계시고. 준수 엄마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집에 없어서 제가 혼자 준수 돌보고 있었잖아요. 배고픈데 얼른 밥 좀 차려주세요. 둘째 아들 녀석은 저만 보면 매일 밥 타령만 하는데요. 같이 살아 그런지 몰라도 결혼한 후에도 아내보다는 저한테 굳이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둘째 며느리는 본인이 요리를 못한다며 단 한 번도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를 못하면 시어머니 옆에서 곁눈질로라도 배우는 척을 해야 하는데 버릇없는 둘째 며느리는 부엌에 아예 나올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엄마로서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데 허구한 날 손주를 저한테 맡기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기 바빠요. 둘째 아들도 철이 없는데 덩달아 철이 없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는 제가 도리어 며느리살이를 하는 느낌입니다. 병원에서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날도 어김없이 둘째 며느리는 집을 비웠고 둘째 아들과 손주가 쫄쫄 굶으며 제가 집에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심란한 마음도 잠시 얼른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슬며시 제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민서가, 만약에 엄마 많이 아파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많이 아프다는 게 곧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다면 말이야. 둘째 아들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 먹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엄마 무슨 밥 먹다 말고 이상한 소리예요.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엄마 죽고 나면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는 공석이 되는 거니까 제가 사장님 되는 거네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남편이 죽고 대표이사 자리에 바지 사장으로 이름이 올라가져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녀석이 뚱딴지같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저 대신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서 좋겠다는데 어이가 없고 순간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민석이 너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웃음이 나오니? 엄마가 아프면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죽고 나면 회사 대표이사 될 생각이 즐거운 거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자 둘째 아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엄마, 내가 농담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상한 소리 그만 작작 하시고, 저 배고프니까 밥 먹는데 집중할 수 있게, 응?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버르장머리도 없고, 밥이나 축내는 한심한 둘째 아들에게는 도저히 제가 암에 걸렸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한참을 고민 끝에 막내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딸이 유치원 업무가 끝나면 제가 운영하는 찻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제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기운 없이 의자에 앉아 있으니 딸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고 시무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네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너한테만 할 얘기가 있어. 엄마도 아빠처럼 암에 걸렸다고 하네. 난소암 말기라고 하는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번 치료받을 때는 보호자와 동행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딸이 엄마랑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제가 담담하게 얘기하자 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난소암 말기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아빠도 그렇게 암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는데 엄마만큼은 저 허무하게 보낼 수 없어요. 저랑 같이 당장 병원 가요. 수술이 됐든 항암 치료가 됐든 뭐든지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막내딸은 아무래도 남편에 이어 저까지 암에 걸렸다고 하자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민서야, 엄마도 살기 위해 노력해볼게. 이쁜 우리 딸, 엄마가 오래오래 봐야 할 텐데. 딸은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고 저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터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당장 다른 식구들에게 제 소식을 알려야 한다며 바로 가족 모임을 소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른 식구들에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 꺼려졌는데요. 굳이 좋은 소식도 아니고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막내딸은 앞으로 병원에 자주 가야 하기도 하고 본인이 저를 전담해서 병간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식구들에게 모두 알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알게 될 거 그냥 속 시원하게 알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 난소암 말기에 걸렸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상시 무뚝뚝했던 첫째 아들도 버르장머리 없었던 둘째 아들도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자 충격을 받았는지 벙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막내딸이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오빠, 새언니들, 내 얘기 잘 들어주세요. 이미 아버지께서 췌장암에 걸리시고 3개월 만에 허무하게 떠나셨잖아요. 저는 엄마만큼은 가족들이 옆에서 제대로 병간호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치료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누가 저랑 같이 엄마를 병간호 해드릴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이자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만히 모든 얘기를 듣고 있다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난 모두가 알다시피 회사 운영 때문에 바빠서 직접 엄마 병간호를 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재수 씨가 엄마랑 같이 집에 살기도 하고 하는데 일도 없으니까 민서랑 같이 병간호 맡아서 하는 건 어때요? 첫째 아들이 콕 집어서 둘째 며느리를 지목하자 저를 그렇게까지 병간호하기 싫었는지 둘째 며느리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 제가 왜 하는 일이 없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하고 아기 돌보느라 매일매일 하루가 바빠 죽겠는데 저보고 어머님 병간호 맡아서 하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네요. 참나. 그러지 말고 큰형님이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방학이라 시간도 많이 남으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한테 제 병간호를 떠넘기자
첫째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초등학교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도 방학인 줄 알아? 그 다음 학기 수업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백수인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는 거지.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둘째 아들 녀석이 나서더군요. 형수님, 그동안 맏며느리 노릇하신 적 있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 엄마 모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형님도 형수님도 양심이 있으면 바쁜 척 할 게 아니라 엄마 죽을 병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랑 항상 붙어 지내는 저희한테 떠넘기는 건 무슨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옆에서 자식들이 서로를 병간호하지 않겠다며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쓸쓸해지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순간보다도 자식들이 서로에게 저를 짐짝처럼 떠넘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질 것 같아 얘기했어요. 다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자식들이 열심히 살겠다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되겠냐. 내 병간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돌아가거라. 더 이상은 나를 짐짝 취급하듯이 이리저리 떠넘기는 꼴 못 보겠구나. 제 말에 자식들 모두 민망했는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이 잔뜩 화가 나 일그러진 표정으로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하세요. 엄마가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와중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엄마를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모자랄 판에 본인 생각들만 하시고 다들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나마 막내딸이 제 편이 되어주니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결국 아무도 제 병간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막내딸은 본인이 다니던 유치원에 휴직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병간호를 모두 전담해주기로 했죠. 아들 녀석들 키워봤자 소용없는 게 결혼하고 며느리 소나기에 잡혀 살기나 하지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막내딸이 없었다면 저는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병원에 다니다가 남편을 따라 금방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다음날 막내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날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한 달 뒤쯤으로 잡았는데 병원 밖을 나오니 벚꽃잎이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 참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프고 나니 새삼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수술하고 운이 나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벚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막내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으로 가족들하고 꽃 구경 가고 싶은데 어때? 생각해보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7년 전쯤인가 너네 둘째 오빠 결혼하고 다 같이 여행 간 게 마지막인 것 같다. 엄마 죽기 전에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면 좋겠다. 저는 가족들과 죽기 전까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내가 오빠하고 새언니들한테 바로 연락 돌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꽃 구경 가자, 응? 막내딸도 흔쾌히 가족여행을 가자며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그 전날 자식들이 제 병간호를 미루며 실망을 안겨주긴 했지만요. 다들 자기 가정이 있고 바빠서 그런 거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식들한테 섭섭해하지 말고 좋은 추억만 많이 남기고 떠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 내외가 평상시 좋아하던 해물탕을 끓여주려고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서 둘째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고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전화 목소리가 유달리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형님, 아가씨한테 연락 받았죠? 아니,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죽으면 되지. 무슨 유난이래요? 아이, 생뚱맞게 가족들끼리 다 같이 꽃놀이를 가자고 하시니 원. 아니, 가족이 다 합쳐서 몇 명인데 다 같이 모여서 귀찮게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그런 둘째 며느리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내 말이, 아, 늙은 노인네가 죽기 전에 별걸 다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 그래도 우리가 맞춰드려야지 어쩌겠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까지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모두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맞춰드려. 며느리들 대화를 엿듣고 있으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병간호를 못 해주겠다며 서로 미루며 날이 서 있더니만 오늘은 며느리들끼리 작당해서 제가 죽기를 바라니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이것들이 시어머니 알기로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그동안 내가 자기네들 살기 좋으라고 그냥 참고 지냈더니 이런 사태가 오고 마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모든 걸 걸고 참교육할 테니 기다려라. 지금 당장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둘째 며느리의 머리채부터 잡아 끌어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현관문 들어갈 때 큰 소리를 내니 둘째 며느리가 당황했는지 전화를 다급히 끊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아가씨랑 병원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들어오셨네요. 내가 내 집 들어오는데 뭐 잘못된 일이냐? 너는 애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이 쑤시지 않니? 내가 장 봐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해물탕 끓여 놓도록 해라. 둘째 며느리는 그동안 저희 집에 들어오고 온갖 수법을 다 써가면서 단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같이 사는 둘째 며느리한테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밥상을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요리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서 컵라면 먹는 판에 제가 어떻게 해물탕을 만들겠어요? 항상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걸 왜 갑자기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냐, 말 한 번 잘했다. 그 나이 먹도록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게 어디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떵떵거리는 게야? 혼자서 해물탕 못 끓이겠으면 아까처럼 네 손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해물탕 끓이는 방법을 물어보든지 네가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물탕 끓여 놔라.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 식사 준비는 모두 네가 다 하도록 해. 저는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고 밖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혼자서 툴툴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을까 둘째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물탕을 다 끓여놓고 나갔나 싶어 부엌으로 가봤더니 제가 장 봤던 해산물들을 냉장고에 넣어놓지도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동안 제가 오냐 오냐 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게 후회가 되더군요. 이제부터라도 죽기 전까지 둘째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는 친구들과 술을 퍼마시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안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평상시에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그 전날 술까지 마시고 왔으니 어린 아들이 흔들어 깨우는데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둘째 아들 녀석한테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양동이에 가득 담고 물을 부어달라고 시켰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얼음을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잔말 말고 얼음물 가지고 오라고 했고 날도 안 더운데 얼음 타령냐며 심부름을 시켰다고 어찌나 툴툴대던지요. 저는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들고 아직까지 자고 있는 둘째 며느리한테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더니 어찌나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몰라라 뻗어자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을 직접 보니
정말 이제 꼴도 보기 싫더군요. 그래서 양동이에 있는 얼음물을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머리카락이 미역처럼 얼굴에 붙어서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본인 앞에서 양동이를 한 손에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자 둘째 며느리는 아직 술이 덜 깼는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얼음물을 들이볼 수가 있어요? 정말 노인네가 노망났나? 저는 저한테 노망났다고 말한 둘째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당장이라도 흔들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과 어린 손주가 방으로 들어와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암에 걸리니 노망이 났나 보다. 내가 어제 얘기했었지? 앞으로 가족들 식사 준비는 모두 네가 맡아서 하라고. 어제도 해물탕 끓이라고 했더니 쪼르르 밖으로 놀러 나가더니만 오늘 아침까지 자느라고 가족들 모두 굶길 셈이야? 그때 마침 어린 손주 녀석이 둘째 며느리에게 안기며 배고프다고 밥 달라며 칭얼거렸는데요. 둘째 아들도 웬일인지 제 편을 들면서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동안 음식이며 살림이며 다 도맡아서 하셨잖아. 엄마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여보가 이제는 좀 나서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있을 거야? 해가 중천에 떴건만, 이제 그만 일어나서 밥 좀 해라 좀.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데다가 남편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툴툴거리며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저 둘째 아들과 어린 손주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침 식사가 완성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리 거창하게 만드는지 소리는 요란한데 막상 만든 요리를 보니 형편이 없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한 면이 까맣게 탄 계란 프라이와 제가 만들어놨던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라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게냐? 암에 걸린 시어머니한테 까맣게 탄 계란 프라이를 먹으라고 상에 올려준 며느리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꺼내 그 자리에서 둘째 며느리가 만든 계란 프라이를 모조리 쑤셔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녀석이 이번에는 본인 아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제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낚아채 가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침부터 이 사람한테 얼음물 끼얹고 아침 식사 준비하라고 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저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엄마 행동이 도를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누구한테 도를 지나쳤다고 말하는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둘째 아들 내외가 저랑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와서 며느리가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 아들 녀석이 스스로 돈벌이를 해서 용돈이라도 건넨 적이 있나,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밑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으면서 저한테 도가 지나치다고 하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식이 너도 엄마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내가 그동안 왜 너네 세 식구 품고 살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부모가 됐는데도 왜 어찌 부모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너네 분가해서 살거라. 여기 엄연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니 불편해서 더 이상은 너네랑 같이 못 살겠다.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집 알아보고 나가.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둘째 아들 내외는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까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엄마 눈치 볼 거 없으니 편하게 나가서 살라고 다시 한번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제 앞에 앉히더니 둘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말씀대로 되도 안 되든 요리도 맡아서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한테 나가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솔직히 돌아가시고 나면
시아버님하고 추억이 많은 집이실 텐데 남의 손에 넘기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살다가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정말이지 눈치가 없는 걸 떠나 생각이 비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조차 제가 죽으면 이 집 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이런 걸 며느리라고 받아들이고 제 손으로 밥을 해서 떠먹였으니 화가 치밀어 올라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마 둘째 아들 녀석은 눈치 있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저기 이 사람 하는 얘기 그냥 무시하세요. 아직 철이 없어서 한 소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엄마 몸도 편찮으신데 저희가 옆에서 모셔야지. 걱정돼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어요. 수술 받으시고 건강 되찾으실 때까지 같이 살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둘째 아들이 한 얘기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제가 겉으로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도 진짜 당장 모질게 내보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까지 하는데 눈 한 번 딱 감고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앞으로 너네 둘이 내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어른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말고 알아들었냐? 둘째 아들 내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와 함께 저를 조롱하던 첫째 며느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참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집도 멀리 사는 데다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서로 연락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찾아온다더니 둘째 아들과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뒤쯤 첫째 며느리가 한우 소고기 세트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둘째 며느리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소고기도 함께 구워오라고 시켰죠. 그나저나 첫째 며느리가 불쑥 연락도 안 하고 저를 찾아와서 어떤 영문인지 감을 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항상 무뚝뚝하게 저를 대했던 첫째 며느리는 그날따라 살가운 척 제 팔짱을 끼며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첫째 며느리를 어떻게 혼을 낼까 고민하던 찰나였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잘 됐다 싶었죠. 어머님, 항암 치료는 받을만 하세요? 지난번에 아가씨께 가족들끼리 꽃구경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 주에 대부도에 가족들 모두 묵을 수 있는 펜션을 예약해 뒀어요. 근처에서 꽃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즐겁게 놀다가 와요. 저는 여우 같은 첫째 며느리가 어떤 걸 요구하려고 이렇게까지 밑밥을 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네가 나를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건 아닐 테고 소고기까지 사들고서 이렇게 멀리까지 어쩐 일로 온 게냐? 저를 만나러 온 목적이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으니 첫째 며느리는 자리로 고쳐 앉아 무릎을 꿇더니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지금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께서 대표이사 직함으로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큰아들이 사실은 지금 사업을 무리해서 확장하는 바람에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오빠가 많이 힘든지 요즘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첫째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께서 시아버님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다가 오빠가 급한 불만 끌 수 있도록 잠시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러다가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자기 가정 꾸렸을 때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렇게 아쉬울 때만 저를 찾아오네요. 결국에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온갖 아양을 떨었던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돈 뜯어내려고 온 첫째 며느리에게 뭔가 보답을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를 불러 항아리에서 굵은 소금을 좀 퍼오라고 시켰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왜 갑자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굵은 소금을 퍼오라고 시킨 건지 의아해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게 둘째 며느리는 저한테 얼음물 목욕을 당해봐서 그런지 눈치를 채고는 아주 큰 통에 굵은 소금을 한가득 담아 건네줬어요. 그리고 방문을 나가면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더라고요. 저는 용기에 담긴 굵은 소금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첫째 며느리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하며 뿌려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소금을 뿌리시는 건데요? 살다 제가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저는 첫째 며느리가 아직 소금 맛을 덜 봤다는 생각에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에는 소금을 들이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귀신이 붙은 것 같아서 물러가라 하면서 소금 뿌려주는 게다. 나도 너 때문에 살면서 별일 다 겪어보는 것 같구나. 너네가 나한테 돈 맡긴 게 있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감히 시아버님 회사까지 건들면서 대출을 받아달래? 첫째 아들 내외는 특히나 둘 다 무뚝뚝해서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도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제야 얼굴을 들이내밀어 놓고서는 이제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돌아가신 시아버님 회사를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달라니 불효자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이 그런 자식들을 보면 노할 것 같아 제가 대신 화를 내주었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소금 세례를 맞고도 자존심이 상할 법한데 돈이 정말 궁금했는지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는 정말 어머님 살갑게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저희 좀 믿고 도와주세요. 네? 어머니께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평상시 무뚝뚝했던 첫째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콧물까지 범벅이 돼서 절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사람한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둘째 며느리와 함께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알겠다며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처음으로 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둘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나게 저를 흉볼 때는 언제고 서로들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 잘 보이려고 투닥거리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서야 집안이 바로 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켰어요.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도 있는데 왜 본인한테만 설거지를 시키는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며느리에게는 다른 일을 시킬 거니 걱정 말라며 얘기했습니다. 예, 너는 동서가 설거지하는 동안 내 방에 있는 화장실하고 2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 좀 하렴. 청소도구는 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거 들고 가서 깨끗하게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첫째 며느리는 이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머님 댁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돼요.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서방님도 있고 동서도 있는데 화장실 쓰는 사람이 청소를 해야지. 제가 왜 해요? 첫째 아들 내외는 가정부를 고용해 집안 청소를 맡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집안 일이라고는 까딱하지 않고 살았을 첫째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총 3개였는데 몰랐니? 거실 화장실은 둘째 내가 쓰고 있어서 걔네가 청소하고 있고 내가 청소시킨 화장실 2곳은 나 혼자 쓰고 있다. 시한부 판정받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맏며느리가 나서서 그 정도는 대신 청소해 줄 수 있지. 저는 청소도구와 함께 제가 평상시에 즐겨 입던 빨간색 몸빼바지를 건네줬고 첫째 며느리는 온갖 표정을 찌푸리더니 몸빼바지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 변기 안에 구석구석 닦아라.
내가 요즘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그런지 부작용으로 설사를 해서 그 변기 주변이 아주 더러울 거다. 시어머니 대변인데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렴. 그런데 한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첫째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긴 머리를 늘어놓은 채 화장실 청소를 해서 변기물에 머리카락이 반쯤 빠진 겁니다. 나중에 그걸 발견해서는 머리카락을 물로 씻겠다며 샤워기를 틀었는데 샤워기를 잘못 잡아 바닥에 떨어졌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온몸이 젖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일부러 웃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정말이지 첫째 며느리 꼴이 물에 젖은 생쥐꼴 마냥 가관이 아니라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내가 살다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화장실 청소하는 애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 어떡하니? 진작에 머리 묶고 들어가서 청소를 했어야지. 평상시에 얼마나 집에서 청소를 안 했으면 이럴 거야? 제가 웃으면서 핀잔을 주자 안 그래도 화장실 청소하면서 짜증났던지 입고 있었던 몸빼 바지를 그 자리에서 벗고서 그대로 가방을 들고 문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인은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인사라도 하고 집에 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저렇게 어른께 예의 범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첫째 며느리가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한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만하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며느리 둘이서 제 이성을 또다시 잃게 만드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꽃구경을 위해 대부도 펜션을 예약했다고 해 모든 가족들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펜션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서 미리 장을 봐야 했는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장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둘째 아들 내외 차를 함께 타고 나와서 먼저 펜션에 가고 싶어도 마트에 함께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대부도까지 1시간 반 정도 거리였고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하다 보니 멀미가 났습니다. 멀미를 없앨 겸 차에서 내렸는데 마트가 2층으로 구성돼서 굉장히 크고 구경할 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육 코너를 서성거리고 있는 며느리들을 발견했어요. 뭐가 둘이서 그렇게 즐거운지 깨르르 웃고 있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한 마음에 근처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두 손을 불끈 쥐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서,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다가왔다. 응? 오늘을 위해 우리가 시어머님께 얼음 부리니 소금 세례까지 맞아가면서 어머님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 본 거 아니겠어? 어머님 수술 들어가시면 잘못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재산 분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유언장 제대로 받아놔야 되는 거 알지? 첫째 며느리 입에서 유언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자 저는 심장이 덜컥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는 오늘 꽃구경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요. 며느리들은 가족여행을 가장해서 저에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더라고요. 형님,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유언장을 써주실까요? 솔직히 아가씨만 이뻐하시니까 그쪽에 재산 몰아준다고 발언하시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서요. 노인네가 암 진단받고 나서는 무슨 딴 생각이 들었는지 영악해져서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요. 걱정 마. 최악의 경우 대비해서 만약에 어머님께서 아가씨한테만 재산 몰아준다고 하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내서라도 뺏어 와야지. 정말 노인네가 조용히 죽으면 되지. 갑자기 시어머니 노릇하겠다고 꼴값 떨어서 지난번에 화장실 청소하다가 죽을 뻔했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그저 제가 죽기를 바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는 둘이서 통화하면서 저를 비하하더니 이번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저를 대놓고 송장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들한테 달려가 화풀이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개망신 주기 위해 꾹 참았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다시 둘째 아들 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릴 때와 다시 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으니 둘째 아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며느리들과 미리 짜고 저에게 그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쓸 수 있도록 계획한 건 아니었을지 의심이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 간에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내외는 신뢰할 수 없었고 가족보다 더 못한 사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막내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미리 도착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언제 준비한 건지 펜션 주변을 풍선으로 꾸며놓고 엄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거실 한쪽에 걸어두었더라고요. 역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건 막내딸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들 계략에 치가 떨렸는데 막내딸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과 함께 펜션 밖을 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채꽃밭을 걸었습니다. 노랗게 핀 유채꽃을 보니 잠시나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내년 봄에는 이렇게 이쁜 유채꽃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막내딸과 밖을 서성이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가증스러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열심히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척 하더라고요. 둘이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낄낄대는데 마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며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닐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식탁이 풍성해졌지만 항암 치료로 인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많이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첫째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 척 운을 뗐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많이 못 드세요? 암 환자들은 단백질과 열량 섭취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 구워놓은 소고기 좀 드셔보세요. 일부러 어머님 드리려고 1등급 한우 골라서 사왔어요. 그리고 오빠네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두부도 제품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맛보시고요. 저는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까 마트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라 자연스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눈빛을 서로 주고받더니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이렇게 식구들이 모두 모인 김에 어머님 재산 분배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 어때요? 물론 어머님께서 수술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실 거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올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언제 유언장 이야기를 꺼낼까 싶었는데 이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첫째 아들 녀석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두부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는 하나는 첫째 며느리, 다른 하나는 둘째 며느리 얼굴에 범벅으로 쳐 발라줬어요. 두부가 뭉개져 두 며느리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너네가 내 며느리라고 그동안 내 친자식처럼 생각해서 나한테 섭섭하게 행동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시댁살이 안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거냐?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아주 그냥 둘이서 덩실덩실 춤을 췄겠구나. 저는 두부를 두 며느리 얼굴에 뭉갠 것만으로도 화가 덜 풀려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더라고요. 좋다. 내가 여기서 확실히 하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전 재산은 모두 우리 막내딸 민서 앞으로 다 돌려놓을 테니까 내가 죽고 나서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은 없을 거다.
내가 깔끔하게 처리 끝낼 테니까 다들 앞으로는 내 재산 넘볼 생각들 하지 말거라. 저의 폭탄 발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당황했고, 저한테 그러는 게 어딨냐면서 처음에는 따지고 들더라고요. 제 발언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특히 며느리들은 제 양쪽 다리를 하나씩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로 모든 재산을 막내딸에게 상속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나중에라도 막내딸에게 헛짓거리를 할까봐 막내딸 앞으로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법적 서류를 며느리들 앞으로 보내놓았죠. 그리고 지금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암 따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고 있네요. 아직 완치되지 않은 시한부 환자이긴 하지만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막내딸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며 남은 시간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